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러시아 기자의 한국 일화 때문인데요. 이 기자는 한국에서의 불법 사건을 모두가 있는 곳에서 공론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불법 사건은 큰 이슈가 되었고 네티즌과 언론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반 페트로프이고 러시아 출신의 해양 전문 저널리스트예요. 어느 날 새벽 5시 30분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모스크바의 겨울 어둠이 아직 제 아파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가운데 빛나는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죠. 한국해양경찰청에서 온 이메일이라니요? 메시지를 읽으며 뱃속이 꽉 조여들었습니다. 페트로프 씨, 저희 해양 보안 작전을 직접 목격하시도록 초대합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어업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당신의 보도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수년 전 저희 주방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의 커리어를 망가뜨린 한국 해양 사고에 대해 말씀하시던 그날 밤.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공허하고 패배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이반. 그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한국인들에 대해 그걸 기억해. 그들은 사람보다 규칙과 체면을 더 중요시해. 그 후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한국 해양 문제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들은 부주의하고 위험하며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요. 이 임무에 대해 설레야 하는데 대신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느껴졌어요. 한국 해양 실패의 진실을 폭로할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아침 늦게 뉴스 에이전시 사무실에서 편집장에게 초청장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이반, 이건 당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기사예요. 그녀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죠. 그곳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보고서를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실패, 적절한 안전조치의 부재를 기록할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확인시켜 줄 거였죠. 오후에는 제 책상에 앉아 벽에 붙어있는 황해지도를 바라봤어요. 수년간 이 지역을 연구해왔죠. 해운 항로, 분쟁 중인 어업구역,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 책과 기사를 통해 이 갈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이 임무는 한국의 무능함에 대한 제 믿음을 증명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카메라 장비를 챙겼어요. 각 렌즈는 쿠션이 있는 케이스에 넣었고 음성 녹음기, 노트북, 여분의 배터리를 확인했죠. 기자는 무엇이든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항공사의 연락이었죠. 24시간도 안 돼서 그곳에 도착할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제 노트를 다시 검토했어요. 한국 해양 사고에 관한 통계. 그들의 프로토콜을 비판하는 국제안전 전문가들의 발언. 분쟁 지역의 지도. 도착하기도 전에 탄탄한 사례를 구축했죠. 비행기가 밑에서 윙윙거리는 동안 러시아가 사라지고 우리는 중국 상공을 날고 있었어요. 곧 한반도가 아래에 나타날 거예요. 눈을 감고 그곳에서 정확히 무엇을 발견할지 안다고 생각했죠. 한국의 실패를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얼마나 완전히 틀렸는지였어요.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하자 이상한 느낌이 가슴에 자리 잡았어요. 저는 진실을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믿고 있는 것의 확인만을 구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죠. 하지만 빠르게 이 의심을 떨쳐냈어요. 결국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목포에 내리자마자 얼굴에 바닷바람이 느껴졌어요. 하늘은 제가 떠나온 회색 모스크바와는 다른 맑은 파란색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에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똑바로 자신감 있게 서 있었죠. 그의 제복은 짙은 파란색이었고 배지는 햇빛 아래서 반짝였어요. 최성욱 수석 검사관님이 틀림없었죠. 페트로프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단단한 악수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명확하고 정확했죠. 비행은 편안하셨길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한국해양경찰청 로고가 옆면에 있는 하얀 밴을 따라갔어요.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봤죠. 목포는 모스크바보다 작았지만 생기가 넘쳤어요. 스쿠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가고 어거리 상인들은 작은 카트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옛것과 새것이 섞여 있었죠. 최 수석은 운전하는 동안 말이 많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죠. 관찰할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모든 것이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이건 제가 찾으려 했던 것과 맞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본부에 도착했는데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내부에는 직원들이 책상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벽에 걸린 큰 화면들은 주변 해역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작은 점들이 그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점들은 배들이었죠. 이것들은 우리 해역에서 추적하는 선박들입니다. 최 수석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빨간색은 잠재적인 불법 어선들이죠. 그 기술에 놀랐어요. 그들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첨단처럼 보였죠. 이건 아버지가 설명했던 무질서한 한국해양작전과 맞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 수석이 계속했어요. 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바다를 보호해야 하죠. 다른 이들이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자제력을 유지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직접 볼 때까지는 믿지 않을 거예요. 저녁이 다가오자 최 수석은 저를 순찰선으로 안내했어요. 예상보다 작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보였죠. 승무원들 5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로 제가 승선할 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목에 카메라가 걸린 키 큰 러시아인에 대해 호기심이 있어 보였죠. 엔진이 살아나고 우리는 부두에서 떠났어요. 노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고 해가 질 때 어두운 파란색이 검정색으로 변했어요. 갑판에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면서 승무원들과 거리를 유지했어요. 여기에 온 건 관찰하기 위한 거지 친구를 사귀려는 게 아니니까요. 처음 몇 시간은 조용했어요. 보트는 작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죠. 일부 승무원들은 금속 용기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장비를 점검하거나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모든 것을 사진에 담았어요. 레이더 시스템, 통신장치, 잠긴 캐비닛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비치명적 무기들까지요. 자정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선박 접근 중 11시 방향. 한 목소리가 알렸죠.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최 수석의 자세가 긴장했고 승무원들은 소리 지르거나 혼란 없이 자기 위치로 이동했어요. 분명히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것 같았죠. 제 카메라의 망원 렌즈를 통해 접근하는 배를 볼 수 있었어요. 일본 어선이었는데 최소한의 조명만 켜고 운행하고 있었죠. 최 수석에 따르면 불법으로 한국 해역에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 순찰선이 어선을 가로막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녹화했어요. 최 수석은 무전기로 침착하게 말했는데 처음에는 한국어로 그 다음에는 일본어로 전환했어요. 그들에게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었죠. 어선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어요. 우리 쪽으로 곧장 오고 있었죠. 최 수석이 회피 행동을 지시하자 순찰선이 흔들렸어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너무 빨라서 제 카메라가 모두 담아내기 어려웠어요. 어선에서 우리 보트를 향해 금속 파이프가 날아왔어요. 그중 하나가 젊은 경관의 어깨를 강타했죠. 그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갑판에 쓰러졌어요. 피가 그의 제복을 물들였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니었어요. 한국 경관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총을 꺼내지도 않았고요. 대신 그들은 조심스러운 조율로 움직였죠. 2명은 부상당한 경관을 돌보는 동안 다른 이들은 위치를 유지했어요. 최 수석의 목소리는 무전기로 계속 경고를 내리면서도 고요했어요. 그의 팀은 물대포를 사용해 어선을 거리를 두게 했죠. 대치는 거의 1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불법 선박이 돌아갔어요. 나중에 의료진이 부상당한 경관을 치료하는 동안 최 수석은 난간에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생명을 먼저 보호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날 밤 항구로 돌아오면서 제 영상을 검토했어요. 그 이미지들은 제가 말하려 했던 이야기와 맞지 않았어요.
이 경관들은 무모하거나 무능하지 않았죠. 그들은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규율 있고 조심스러웠어요. 카메라를 닫고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어요. 뭔가가 제 이야기와 맞지 않았어요. 머릿속 한 목소리는 내가 본 것을 무시하라고 했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몇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 선풍기가 천천히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내일 최 수석은 제가 불법 어업에 영향을 받는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곳에서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아침 빛이 들어왔어요. 몸은 아직도 어젯밤 순찰선의 흔들림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대치 상황의 이미지들이 그대로 있었고 선명하고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 경관들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제력을 보여줬었죠. 최 수석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제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죠. 단순한 재킷과 어두운 바지였어요. 그는 달라 보였어요. 경관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처럼요. 오늘은 홍리를 방문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불법 어업에 영향을 받은 어촌이죠. 김상철 씨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45분 정도 운전했어요. 작은 언덕들을 지나가며 바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지나간 마을들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했어요. 푸른기와 지붕의 집들이 어선들로 가득한 항구 근처에 모여 있었죠. 홍리마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어요. 아마도 20개 정도의 집들이 작은 항구 근처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는 파란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어선들이 물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생선과 소금 냄새가 공기를 채웠죠. 노인 한 분이 항구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보여주는 지도처럼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그의 손은 수십 년의 노동으로 두껍고 거칠었죠. 이분이 김상철 시임이 틀림없었어요. 우리가 다가갔을 때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와 마을에서 합류한 젊은 여성 통역사 민지를 통해 김 씨는 저를 그의 집으로 환영했어요. 그의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해양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 테이블 주위에 모인 가족들, 가득 찬 그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배들이요. 과거는 현재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민지를 통해 김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작은 컵에 뜨거운 보리차를 따랐어요. 노트북을 꺼내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불법 어업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류 개체수에서 어떤 변화를 받는지, 해양경찰이 충분한 도움을 주는지. 김 씨는 각 질문에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이 3대에 걸쳐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말했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망과 해류를 가르쳤고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같은 지식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외국 배들이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의 풍화된 손이 찻잔을 감싸고 있었죠. 그들은 가장 작은 물고기까지 잡는 그물을 사용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성체로 자라지 못해요. 저는 그의 말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제가 연구한 남에게 관한 내용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집에 앉아서 그의 차를 마시는 것이 통계를 다르게 느끼게 했어요. 더 인간적으로요. 김 씨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보고 싶으신가요? 그가 물었죠. 보트를 다시 타려고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20분 후 저는 김 씨의 작은 어선에 앉아 항구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배는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고 밝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옆면에는 한글로 아침의 희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물 위를 이동하면서 김 씨는 여러 지역을 가리켰어요. 민지를 통해 그는 각 장소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제공했는지 설명했어요. 그는 손상된 그물을 보여줬어요. 더 큰 선박들이 그의 어장을 통과했을 때 망가진 비싼 장비였죠. 날씨가 급격히 변했어요. 어두운 구름이 수평선에서 몰려왔어요. 이전에 잔잔했던 물은 이제 배의 선체를 때리는 거친 파도로 변했어요.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안했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배를 돌렸지만 폭풍은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였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제 얼굴을 찌르는 무거운 빗방울이었어요. 이제 배는 더 극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물이 옆으로 튀었죠. 제 카메라 장비가. 저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가방을 잡았어요. 거대한 파도가 작은 배를 들어올려 세게 떨어뜨렸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젖은 갑판을 따라 미끄러져 가장자리로 향했어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소용돌이치는 바다로 떨어질 뻔했죠. 그때 강한 손이 제 재킷을 잡았어요. 김 씨가 한 손으로 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의 힘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어요. 20분 동안 우리는 폭풍을 뚫고 나갔어요. 김 씨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조종장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그의 눈은 먼 항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는 파도를 읽는 것 같았고 작은 움직임으로 우리의 진로를 조정했어요.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흠뻑 젖고 떨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재난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를 구한 건 김 씨였어요. 몇 일 전만 해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이 나이 든 한국인 어부였어요. 그의 집으로 돌아와 마른 담요로 감싸고 더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저는 김 씨를 다르게 바라봤어요. 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의 가족, 그의 삶, 그의 희망에 대해 물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의 지역사회가 변했는지, 어떻게 젊은이들이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서 떠나는지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자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조용한 존엄성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되찾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제 노트와 폭풍 전에 찍을 수 있었던 몇 장의 사진을 검토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저는 한국의 무능함을 기록하러 왔지만 대신 한국의 회복력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제 기사를 쓰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지만 멈췄어요. 제가 쓰려고 했던 이야기는 더 이상 정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러시아에서 가져온 이야기에 맞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어선들의 불빛이 어두운 물 위에서 반짝였어요. 그것들은 떨어진 별처럼 보였는데 각각은 매년 더 도전적이 되는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시선으로 해양경찰청 본부로 돌아갈 거예요.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요. 그리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이야기가 무엇일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깼어요. 호텔 창문 밖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잠은 다시 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지난 며칠간의 이미지로 가득했어요. 무기 없이 위험에 맞서는 해양경찰관들, 폭풍 속에서 조종하는 김 씨의 풍화된 손, 생계의 상실을 의미하는 손상된 어망들이요. 빠르게 옷을 입고 해양경찰청 본부로 데려다줄 택시를 불렀어요. 이른 시간이라 도로는 거의 비어 있었죠. 가로등은 젖은 도로 위에 주황색빛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밤새 비가 또 내렸나 봐요. 제가 도착했을 때 최 수석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제복 차림으로 이미 책상에 앉아 있었죠. 컴퓨터 옆에서 커피 한 잔이 김을 내고 있었어요. 페트로프 씨, 아마도 충분히 보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전 아직 충분히 보지 못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더 배워야 한다고 인정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잘못됐더군요. 최 수석의 표정에서 뭔가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저에게 커피를 권하며 아침 브리핑에 함께하자고 초대했어요. 이번에는 구석에 서 있는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경관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그들이 오늘의 순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었죠. 브리핑룸 벽에는 의심되는 불법 어선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큰 지도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있었죠. 경관들은 순찰 전략, 날씨 조건, 최근 사건들에 대해 논의했어요.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집중되어 있었어요. 오늘 순찰에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 브리핑 후 최 수석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순찰선에 올랐죠. 이전에 놓친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어요. 장비가 얼마나 잘 관리되어 있는지, 승무원들이 어떻게 낭비되는 움직임 없이 함께 일하는지,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를요. 아침 바다는 고요했고 햇빛이 물을 반짝이게 했어요. 우리는 불법 어업이 흔한 지역을 순찰했죠.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저는 해안선, 먼 섬들 지나가며 우리에게 손을 흔드는 지나가는 어선들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첫 순찰 때 무시했던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이라는 젊은 여성 경관은 왜 해양경찰에 합류했는지 말해줬어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어부였는데 그의 장비를 손상시킨 더 큰 외국 선박들에게 배를 잃었대요. 또 다른 경관인 이 씨는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는 아이들이 여전히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바다를 순찰한다고 했죠. 정오쯤 무전기에서 경보음이 들렸어요. 또 다른 불법 어선이 발견됐다고요. 우리 순찰선은 방향을 바꿨고 속도를 높이자 엔진이 더 크게 울렸어요. 이번에는 저는 카메라로만 지켜보지 않았어요. 제가 일어나는 일의 일부라고 느꼈죠. 이 경관들에게 그들이 보호하는 어촌 지역들에게 무엇이 달려있는지 이해했어요. 대치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전개됐어요. 우리 순찰선보다 더 큰 어선은 도망치기 전에 우리를 들이받으려 했어요. 우리 배는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격렬하게 흔들렸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난간을 잡았고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최수석은 내내 침착했고 조용한 권위로 팀을 지휘했어요. 그들은 공격에 측정된 전술로 대응했죠. 물대포와 밝은 조명 그리고 무전 경고를요. 위협받을 때도 무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항구로 돌아가면서 최수석이 말했어요. 그게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어떤 평화가 올까요? 우리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의 말은 오후 내내 저와 함께 했어요. 위성 데이터와 레이더를 사용해 선박 움직임을 추적하는 작전센터를 방문했을 때도요. 기술은 인상적이었지만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홍리마을로 돌아갔어요. 김상철 씨는 저를 오랜 친구처럼 반겨줬어요. 우리는 항구 근처의 나무 의자에 앉아 젊은 어부들이 그물을 수선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가까이에서 놀고 있었고 쌓아둔 게 더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죠. 우리 이야기를 진실되게 전해주시겠어요? 김 씨가 단순하게 물었어요.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말이 흘러나왔어요. 이건 제가 계획했던 한국의 실패에 대한 폭로가 아니었어요. 대신 이것은 압도적인 도전에 직면한 용기, 결단력에 관한 이야기였죠. 저는 최수석의 리더십, 김 씨의 세대를 넘는 지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지역사회에 대해 썼어요.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추위가 저를 감쌌어요. 모든 것이 같아 보였어요. 회색 건물들, 눈 덮인 거리들, 겨울을 피해 서두르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제 아파트에서 사진을 업로드하고 밤늦게까지 글을 계속 썼어요. 편집장은 제 첫 초안을 읽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했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 있었어요. 더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몇 주 후 제 기사가 출판된 후 러시아와 한국의 독자들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일부는 다른 관점을 보여준 것에 감사했고 다른 이들은 제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김 씨의 손자로부터 온 이메일에 첨부된 사진이었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제 기사를 읽기 위해 모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이 사진을 인쇄해서 아버지의 사진 옆에 있는 제 책상에 두었어요. 다른 진실, 다른 관점을 나타내는 두 이미지였죠. 아버지의 고통은 실제였고 그의 경험은 유효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때 저를 정의했던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 깊이 뿌리내린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다른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어요. 의심, 질문, 그리고 제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겸손함이요. 창밖으로 모스크바는 겨울춤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한국 임무는 끝났지만 저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다음번에 이야기를 보도하러 여행할 때 저는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새로운 것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갈 거예요. 가장 큰 발견은 결국 한국 해양 보안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의 벽을 쌓는지, 그리고 그 벽들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게 될 때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